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슈를 말한다의 신동호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놨습니다. 북한과 대화와 교류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과연 이 구상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사자인 북한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 발표와 관련해서는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었는데 베를린 구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분의 좀 고견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독일만 가면 평화에 이렇게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홍상수 감독 영화 중에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예. 있었는데 독일은 한국의 미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가까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할 때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었고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TG는 베를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연장선상에서 독일에 가서 이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방안, 정상회담이나 평화협정 문제를 이제 던졌는데 핵심은 타이밍이다.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날 독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ICBM에 대해서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reat from North Korea, and that's what it is. It's a threat. And we will confront it very strongly.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수단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our considerable military forces. We will use them if we must. 한미 미사일 부대가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실시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는 뭔가 중대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강박은 이해가 되나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타이밍은 대단히 좀 잘못 잡았다. 뭐 이런 총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북한의 ICBM 도발 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시점의 문제를 문제 제기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ICBM 도발 때문에 아마도 발언 수위가 미세 조정은 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 시기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굵직한 것 그리고 이 행사가 어제 오늘 잡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1년 전에 잡힌 일정이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된 날부터 이 로드맵을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은 G20 회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독일에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정상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큼직한 걸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준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면은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걸 어느 정도로 수정할 것인가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굵직한 걸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본 것 같아요. 특별히 새로운 거는 아닌 거고요. 맨날 늘 듣던 얘기 그냥 확인하는 또 차원에서 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화를
돈으로 주고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평화는 싫다, 당당하게 나갈 것이냐. 저는 어느 정부든 역대 정부에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봐요. 이제 노무현 정부, 과거 햇볕 정책을 했던 DJ 정부는 결국은 물적 지원을 돈을 주고 평화를 산 그런 형식의 어떤 걸 맞췄던 거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구걸하는 형식의 평화는 우리는 싫다, 그건 아니다, 바뀌어야 된다 라고 아마 선택을 했던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사실은 늘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북핵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는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 너네는 빠져라, 이런 입장이고요. 예. 결국 뭐냐면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의 그런 협의는 내가 남한하고 하겠다. 남북한 회담이나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의 테두리는 딱 그 지점이지, 북핵 문제 얘기하지 마라,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경제 지원 해주겠다, 먼저 돈 주겠다, 사실은 먼저 말하고 남북 정상회담 하자, 똑같은 그냥 방식이에요. 예. 예, 그거 그냥 도돌이표 한 것 같습니다. 이 외교라는 거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떤 협력,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외교적 조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보십시오. 가가지고 트럼프에게 회담하기 전에 한 건 뭐죠? 선물을 갖다 준 거잖아요, 그죠? 그 미국 투자와 관련된 선물을 갖다 줬고, 그런 면에서 북한 문제를 저는 돈을 주고 평화를 샀다 이렇게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외교적 문제로 풀겠다라는 저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전쟁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화가 아닌 뭐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은 용납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 국가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이번 베를린 선언을 보면 물론 시점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남한 정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듯한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죠. 예. 거기 ICBM 미사일을 쏴버리는, 그냥 뭐 베를린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도, 아니 G20 회담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사일을 무조건 쏘고 뭐 선물 보따리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의 좀 조롱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이래로 민주정부들이 이 추구해왔던 그런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목표를 위한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변경시키기 힘들다 보고, 우리 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아까 그 박 수장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이제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구상도 이제 타이밍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 시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간 것이냐, 아니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뭐 베를린 한 번만 갈 것도 아니고 독일 뭐 여러 번 순방에 있을 텐데,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설득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만 드리면, 플랜 A 가운데 북한하고 비정식 분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구상을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웅이 서울을 왔죠. 태권도 때문에. 그 장웅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장웅 의원이 한 얘기가 천진난만한 장고대 같은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비정치적 부분, 비군사적 부분에서 제의를 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 했는데, 북한의 대표자가 장고대 같은 소리다 했으면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장기적 호흡과 단기적 호흡을 병행해서 가야 되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던져놓은 게 단기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7월 27일 그 정전협정 즈음 해가지고 좀 적대적인 관계를 DMZ 내에서라도 풀자. 그 다음에 10월 4일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 27일 제안까지도 북한이 받지 않고 뭔가를 또 한 번 더 한다면은, 그때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을 향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많은 이제 기회를 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는 보수층도 물론이지만 문 대통령은 좀 진보층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면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북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나로서는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 시기를 예. 박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이를테면 생각입니다. 박 소장님이 이제 전략적 유연성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면은 우리 유 실장님께서는 명분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정 의원님. 저는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게 예.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 그다음에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그 북핵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시킬 수 있다고 진짜 생각하시는지. 전 정말 이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 진짜 생각은 이러지 않을까요? 북한이 북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대통령이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게 지금 후보자의 북한 핵에 대한 최근의 인식이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핵을 북한이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거기 나온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죽기 살기로 핵무기를 완성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다 대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은 제가 봐도 너무나 순진해요. 그 북한의 지금 대남 전략은요.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예요. 현금 확보예요. 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사실 모든 게 뭐 말은 그럴듯하게 무슨 경협이라든지 뭐 그럴듯하게 남북회담 뭐 평화협정 뭐 얘기하지만요. 기본은 현금 확보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개성공단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층이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속에서 북한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개성공단을 가지고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거. 그거를 미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 한 번 또 해주고 핵은 핵대로 자기네가 이거는 미국하고의 문제니까 너네는 상관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간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할 수 있어요. G20 회담에서 역시 시진핑 주석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북핵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문에 담았습니다.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은 이것은 철저하게 북한과 미국의 문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게 크게 현안 두 가지지 않습니까? 사드하고 저 이제 남북 문제, 핵미사일 문제인데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의 표시를 하고 또 미국에 대해 가지고는 어찌됐건 이 문제를 바깥으로 이게 밀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도 그런 좀 유연한 접근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싸늘하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남북 문제, 이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가지고 중국은 할 만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한중 양국 정상이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역대 한중 정상회담한테 최악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첫째, 이제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기자들 이제 나가라 했습니다. 기자들 나가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민한 어떤 신경전이 한 번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사드 문제. 시진핑 주석이 변화되는 스탠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북한 핵폐기 미사일 부분에서 대북 압박을 하는데 중국이 좀 나서달라. 시진핑 얘기를 좀 적나라하게 옮겨보면 당신들 한미동맹이잖아. 북중은 혈맹이다. 혈맹 가운데도 우리가 북중은 혈맹의 관계인데도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이 얘기는 짜증스러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니네들이 못 푸는 문제를 자꾸 중국 보고 해라 하니 이 얘기는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굉장히
심한 짜증을 낸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보통 정상회담 전에 실무진끼리 충분히 의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 급조된 정상회담일 가능성도 큰 것이고 기본적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정도로 시진핑이 면박을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도 발언 수위가 좀 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면에서는 최악이다. 구현을 하자면요. 저도 시진핑 주석이 짜증낸 건 맞다고 생각해요. 외교적으로 조금 무례할 정도 짜증이 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중 혈맹을 이야기한 것은 그건 내심이라기보다 우리 이 정도였지 않냐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현재로 뭐 북중이 이제 혈맹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라기 때문에 그건 조금 분리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은 저는 그 안 좋을 거라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중국에도 그 성의를 다한다는 걸 보여주면은 뭐 다음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뭐 대화하고 만난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그 시진핑이 한 얘기 북핵 문제는 적어도 이거는 그 북한과 미국의 문제니까 이건 남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실망스럽다고 아까 우리 윤 실장님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건 사실은 너무나 예측된 시진핑의 답변이거든요. 왜? 기존에 그냥 북한의 입장을 다 대변해서 얘기한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진짜 대화라는 건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대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북핵 문제가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그럼 맞다. 그렇다면은 왜 사드 보복, 경제적인 보복을 왜 한국한테 합니까? 라고 당연히 반문해야 되는 거죠. 그쪽이라는 미국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말이야. 맨 한국에 대해서만 사드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한 중국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할 얘기 하고 와야죠. 시 주석 입장에서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용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이 카드를 가지고서 어떨 때는 흑묘를 냈다가 어떨 때는 백묘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베를린 이 회담에서 보여줬던 그 시 주석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체적인 어떤 외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시진핑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설득의 논리가 뭔가인데 어쨌든 시 주석님 우리가 1년 정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4계절 환경평가하는 그 사이에 당신이 나서서 북한의 문제를 푼다면 자연적으로 사드는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 현실성이 있나요? 중국이 설득이 될까요? 정말 중국 설득하기에는 이른바 택도 없는 논리죠, 이게. 1년 사이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것도 중국이 나서서.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미국한테는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한 7, 8개월 사이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드는 자연적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논리가 준비된 논리라고 한다면 이른바 전략적 모성의 핵심 내용이 이거라고 한다면 충격적이죠. 그런데 뭐라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뭐 사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를테면 그때의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지금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해법은 그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북한은 북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날이 갈수록 더 세련돼지고 정교화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느 시점에서 아마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저는 트럼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이 그걸 막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의 하는 이 태도에서 더 전진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직접 타격,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우리가 타격을 한다고 하는 미국의 그 의논 대상제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한국이 남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레드라인 넘어섰을 때 이 북미 간에서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피해만 보는 그런 그 고립된 위치에 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계속 지금 이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 입장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하고 더 가까이 친구, 우방, 뭐 혈맹, 그 무엇이라도 한 몸이 되는 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안전,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 이거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들을 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드와 관련돼서도 1년 동안 시간을 버는 것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현재 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였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정부가 보여줬던 그 무외교, 전혀 외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만약에 그때까지 상당한 어떤 그런 발전들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데, 그 무기력했던 지점들을 다시 복원하고 우리의 외국 개입력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때 한 애교도 다 무애교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아니, 요거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한미 동맹과 그 한미 군사 협정에 따르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는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뭐 김영삼 정권 때도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굳이 이 정부는 미국이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말 안 해주고 그냥 북한 때릴 거야. 그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은 이 북핵 문제가 누적돼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의 심각성과 직접적인 위험도에 대해서 좀 굳은 살이 박힌 듯한 느낌도 있고요. 좀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가를 오늘 이슈를 말한다 해서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아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추미애 대표의 발언.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에게 뭔가 좀 도발적 발언이었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당의 이제 과민 반응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추미애 대표의 이와 같은 막말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등에 기술을 꽂는 야비한 행태라고. 대선 조작 페이트는 이런 일찍이 부풍 조작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리피터 공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빵 맞고 발길을 당하면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국민의당이 이제 좀 울고 싶은데 추미애 이 당대표가 뺨을 때려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죠. 울기 시작하고. 예. 이제 뭐 드디어 핑계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당대표가 너무 이제 발언을 직설적으로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말이 있고 그걸 이렇게 내뱉어야 될 말이 있는데 사실 당대표로서는 좀 부적절한 말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 좀 우려가 좀 있고 예. 정치적인 어떤 구도상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사실 너무 각을 세우는 것도 좀 저는 전체적인 어떤 보수 재편 구도로 봤을 때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당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지금 이 국민의당 사태는 사실 시간이 계속 지나온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 추미애 대표가. 그러면 이게 중간쯤 온 상태에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고 추미애 대표가 그냥 본인이 돌발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사실은 전략적인 말이다. 그렇죠. 예. 그런 그렇게 입장을 읽고 계시군요. 보여준 것이 아닌가. 뭐 우원식 원내대표가 곤혹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원내 소속 부대표도 이제 그런 뉘앙스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 발언에 대해 가지고 원내 소속 부대표급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면 이제 추미애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노코멘트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청와대에서의 기류도 그런 것 같고 전략적인 것보다는 좀 추미애 대표의 이제 개인적 캐릭터의 반영 그리고 또 혹은 이 여권 전체 움직임에서 최근에 보면은 당대표가 조금 소외되는 듯한 느낌도 저는 조금 받았거든요. 예. 이 사드라는 것이 정치적 함의가 더 커져서 그것이 미중 간의 갈등에 표출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 오해가 있고 한다면 그런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원내대표하고 청와대는 또 소통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 등이 이제 중첩적으로 돼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전략적 발언일 수는 있겠네요. 그 소외감을 좀 해소하기 위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근데 예.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전 동의하는 게 예. 이제 국민의당에 초점을 맞춰놓고 좀 보면 아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그 문준용 씨 사건을 대하는 국민의당의 모습은 정말 지리멸멸했고 사면초가에다가 멘붕에다가 그러니까 이 공당 원내 제3당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렇게 집에 일주일씩 칩구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장 와서 예를 들어서 독재 정권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면을 바꿨을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아무 말 없이 당 조사위원회에 그냥 뭐 이렇게 한마디 한 거 외에 아직도 발언이 없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련하다고 봤는데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은 대응이 굉장히 하수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당의 어떤 이 존폐의 기로에 선 순간에 잔다르크, 추다르크가 등장을 한 겁니다. 딱 들면서 뺨을 딱 때리니까 정말 화장실 가서 울어야 되는데 대성통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속으로는 굉장히 감사패라도 좀 생각해야 돼요. 뭐 그런 상황이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정도의 무슨 감사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여권 내 문제인데 이게 저는 이제 다른 식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권 내에서 조금 잠재해져 있었던 그 청와대 원내 지도부 대표 사이의 삼각의 좀 미묘한 관계들이 사실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결과 그리고 뭐 우리 방송 나가고 다음 주 초쯤 되면 아마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지휘실 그 참석 이후에 어떤 설명 그렇죠. 자리가 있겠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또 가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통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뭐 나만 부르면 간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거 야당 입장에서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고 또 인사청문회 문제도 제 생각에는 뭐 이 추측이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명 정도는 또 오히려 청와대나 여권에서 양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 과정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추 대표는 아까 제가 존재감 차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국면에서 위상이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이제 추경하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은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송영무 후보자랑 조대호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보이콧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구를 찾아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때처럼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이 이제 이거를 또 혹이다 해가지고 또 너무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오히려 이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잘한 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줘왔던 국민의당의 그 리더십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죠. 예. 이것이 이제 숨통을 틔워준 건 맞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 국민의당의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못 이기는 척 따라가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과연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안 전 후보는 왜 지금 아직까지도 조용히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또 하늘에서 왔는데 뭔가 이렇게 자신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전격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내놔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 안철수 후보는 지금 사실 굉장히 그 위험한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던져야 돼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계 개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언론들이 내지는 모든 국민들이 아 이건 뭐야 할 수 있을 정도의 던지는 카드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 민주당을 가실 분은 가시고 남을 분은 남아. 그러면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 세력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제3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그다음에 한국당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 해갖고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보는 거. 예전부터 지론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 시점에서는 그게 다분히 어찌 보면 정 의원님의 개인적 소망을 좀 담은 발언이 아닌가. 아니 소망이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예.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아니, 예. 정 의원님 말씀도 뭐 설득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오늘날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그 과거 정치에 비해서는 좀 왜소화돼 있고 또 노련미도 떨어지고 또 그 국면을 바꾸는 능력도 굉장히 떨어진다. 역시 개인 자질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벤처기업과 뭐 등등으로 성공한 삶이지만 정치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김정치 같은 경우에는 JP만 하더라도 그 박정희 밑에 2인자로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고 DJYS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수십 년간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내공들이 쌓여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당 사태를 보면 역시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도 좀 이렇게 향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좀 더 공력이 쌓여야 된다는 어떤 그 지점을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좀 예. 너무 여실히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더십 얘기를 하자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얘기로 이제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기호 2번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직, 정책, 일정, 혁신을 위해서 당을 새롭게 다시 신뢰받는 자유한국당 대동으로 지도부 다 갖춰졌고요. 임명직 임명 다 했습니다. 체제 정비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친박 비박에서 이제 친홍 친박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개편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왜 홍준표 대표가 이 시점에 당대표에 나왔을 것인가. 뭐 혹자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잊혀지기 때문에 정치적 존재감을 위해서 나왔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홍준표 대표의 시선은 내년 지방선거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이제 행보를 보면서 역시 그래도 정치를 20몇 년 하신 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뭐 좌파, 주사파 이러면서 이제 대표 되자마자 이제 정부를 이제 뭐 발목 잡고 뭐 물어뜯고 이럴 걸로 많이들 예상했는데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협조할 때 해야 된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이제 비판하지 않겠다. 그 판단의 몫은 국민의 몫입니다. 야당이 그거를 막는다는 것, 그건 별로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른정당하고 국민당 안 가고 민주당만 가고 국회의장만 만나고 이런 부분. 그거는 이제 카운터 파트는 나다. 우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게 강하게 욕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본능적으로 이제 아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당내 장악의 문제인데,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원래 조직이 강하다든지 사람이 많이 거느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순식간에 장악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꽤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종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저는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이제 1등 공신, 이제 책사로 불리는 인물인데 옆에다 둔 거. 거기다가 이제 홍 대표의 최근 워딩 중에 정말 재밌었던 게 소수 구박이 문제다 이랬는데, 오래된 친박이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초재선, 뭐 관료 출신들 이런 의원들한테 대해서는 내 품으로 들어와라는 시그널이고 또 급속도로 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대1 구도를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는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 다시 말해서 당내 이제 세력 재편 움직임도 서서히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에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가서 감자를 캤어요. 네. 생뚱맞게 그냥 감자를 캤는데, 그거 상당히 흥미로워. 왜 감자를 캤느냐라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한마음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는 미래를 향한 뭔가를 캐내자 뭐 이런 입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런 것도 약간 좀 재미있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회의적이죠. 홍준표 이 전 대표, 지금 대표가 이제 받으신 그런 지지율이 과연 이제 당의 지지율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의 재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제 됐으니까 우리 덕담 수련에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 지도부의 면면을 봤을 때 홍준표 대표야 뭐 유명한 사람이지만 최고위원들을 보면 과연 저분들이 보수를 복원시켜낼 수 있는 실력이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냐?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사실은 2030들 사이에 그 차 마시면서 소주 마시면서 만약에 4명의 친구들이 하는데 어느 당 지지하냐, 한국당 지지한다면 아마 놀림감이 될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당이 이 어떤 특정 세대로부터 완전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의 면면을 보고 이 지도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겠습니다라는 것이 설득이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자유한국당 이번 대표 말고 최고위원 경선이 좀 아쉬워요. 예. 날개를 쫙 펼쳐야 되는데 과연 날개를 펼쳤느냐. 4분을 뽑았죠. 직접 선거로는. 그리고 이제 청년은 이게 따로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원외 2명, 원내 2명, 영남 2명, 충청 1명, 수도권 1명. 그 중에 또 이제 여성, 원외 여성이 투표로는 2등. 73년생의 이 법조인은 아니고 법학자라고 말씀드린 게 맞겠죠. 아마 이제 전문직 여성. 예.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괜찮아졌다. 이런 건데 그 73년생 이제 법학자인 이제 원외 여성이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개혁적인 역할로 들어왔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 뭐 태극기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예, 그렇죠. 유해 최고위원이 뭐, 좌빨은 내가 뭐 책임지겠다라든지, 오히려 더 센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좌파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보수는 괴멸되었다. 우파는 괴멸되었다. 보수는 분열되었다. 다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역할을 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아닌 모습을 보여가지고 했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을 건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레드오션에서 더 센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략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 나왔습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전략이긴 했습니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 특히 이혜원 대표 입장에서 좀 거슬리는 대목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 문제도 지방선거 가기 전까지는 흡수되지 않을까. 그 홍준표 대표는 사실 그 작전이요, 전략이 뭐 새롭지는 않아요. 네. 늘 무시하고 아니면은 민주당 3중대 계속 그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이제 본 거는 우리다, 우리 집이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뭐 민주당 3중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무시하거나 막 지금 그런 전략이잖아요. 뭐 새로울 건 없는데 그 잘못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바른정당을 지금 혼자서 무시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무시되어지는 분위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일단 바른정당을 무시하지 않고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갤럽 조사의 지금 요즘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수도권에서 그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그 한국당의 지지율을 지금 뛰어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 전체 지지율도 아마 뛰어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뭐 그 비율이 아주 낮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홍준표 대표가 진짜 보수 대연합을 해서 민주당과의 그 각을 세워서 앞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던지라는 충고를 많이 하십니다. 네. 예, 뭘 던져야 될까요? 던지는 게 뭐냐면 진짜 다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좀 박살을 과격한 충고시긴 한데. 예. 네, 던진다는 건 뭐냐면 전부 다 내려놓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 자리를 내려놓을 정도로 정 의원님의 발언을 정리하자면은 국민의당도 내려놓기 위해서 갈라져야 되고 네. 자유한국당도 내려놔서 갈라지고 네. 그 잔존 세력들끼리 바른정당과 합시다. 이런 논리네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활성화돼서 중도를 굉장히 공략해서 그 지점에서 엄청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만약에 보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대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일약 민주당과 한번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됐는데 그야말로 무시하고 폄하하고 경멸하고 조소해서 왜소화시켰다 치면 그게 과연 전체 보수 진영의 파이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장 홍준표 대표가 뭐 무슨 생각으로 바른정당을 애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략을 우리가 짐작한 대로 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단 전략이다. 양쪽의 파이를 키우는 게 더 그렇죠. 우선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비해서. 자유한국당의 치명적 약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도 공략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거의 형제였던 바른정당이 어쨌든 중원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뭐 정미경 의원 말씀하셨듯이 지지도도 지금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예. 뭐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작은 집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큰 집은 가보지도 못하는 그 산 너머의 그 중원에 굉장히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점에 우리 형제니까 합치자 했을 때는 그 바른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중원 땅이 자연스럽게 보수의 어떤 그 진영으로 흡수되는 것인데 예. 이제 겨우 좀 두 다리 서 일어나 서려고 하는 게 바른정당을 눌러버렸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눌러진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좋은 공약이 되느냐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그 위인들, 업적을 남긴 분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슈하고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한 말씀 전해드리고 인사드릴까 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